우리가 현대 세계사의 새로운 단계, 미국의 헤게모니와 냉전이 끝난 이후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이때, 이제까지 세계가 꽤 오랫동안 살아온 역사적 체계, 즉 역사적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역사적 자본주의. 오늘날 우리가 이 구조의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기본 구조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새로운 국면이긴 하지만 기본 구조. 이 책은 이러한 기본 구조, 즉 그 변함없는 특징, 모순점, 궤도 등을 분석하고 하나의 역사적 체제로서의 그 공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역사적 체제들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들은 발전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갖가지 역사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상의 위기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같은 역사적 체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인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모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또 그 부정적인 특성들은 잘 보이지 않되 그 긍정적인 특성들은 잘 보이도록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적 장막의 이면을 밝혀내고자 힘써야 한다.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21세기에는 세계적인 힘이 유럽 저 뒤편에서 아시아로 옮아갈지도 모른다. 21세기에는 우리의 현재 체제에 커다란 위기가 닥쳐올지도 모른다. 아니, 아마도 닥쳐올 것이다. 그것은 확실히 새로운 지적 개념, 아마도 완전히 새로운 지식 구조의 출현을 기록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집단적 성찰이 필요한 순간에 처해 있다. 우리 인간의 공동 목표, 즉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세계에 대한 이러한 성찰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저자 그리고 이 책의 한국인 독자들 모두 다 같이 희고하자고 싶습니다. 일부 역사적 자본주의, 만물의 상품화, 축적의 정치가, 아편 노릇을 진리, 참리성과 합리화, 결론, 진보와 이행에 관한. 그렇지, 이거 상당히 중요해. 서헌,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 동기는 두 군데 있더라. 그런 요청을 해온 데 있다. 1980년 가을 띠에리 빠꼬한테서 짤막한 책 한 권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파리에서 편집하고 있는 총서물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주제를 자본주의로 했으면 한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나는 기꺼이 그럴 생각이 있는데 다만 주제를 역사적 자본주의로 했으면 한다고 대답했다. 자본주의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막스주의자들과 정치적 좌파 계열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 글을 써왔지만 그런 글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잘못 가운데 어느 하나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중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논리 영역적 분석들인데 이런 분석들은 먼저 자본주의의 본질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나서 그것이 여러 장소와 시기에 제각기 어느 정도로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본다. 다른 한 가지는 최근에 어느 시점에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자본주의 체제의 커다란 변형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인데 이런 분석들에서는 이전의 시점들 전체가 현재의 경험적 현실을 비추어 보기 위한 하나의 신화적 배경막 구실을 따릅니다. 내 생각에 시급한 일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최근에 나의 온 힘을 쏟아부은 과제는 자본주의를 하나의 역사적 체제로 보고 그것을 그 전체 역사에 걸쳐 그리고 구체적으로 독특한 실체로서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실체를 기술하고 늘 변화해온 것과 전혀 변화하지 않는 것을 정확히 가려내는 일을 내 과업으로 삼았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실체를 하나의 이름으로 뭉뚱그려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이 실체를 하나의 통합된 전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남들의 견해를 경제주의라느니 아니면 문화적 관념론이라느니 또는 정치적 주의주의적 요소들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느니 공격하는 가운데 그런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비판들은 대부분 자체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신이 비난하고 있는 상대방의 잘못과 정반대되는 잘못에 빠져들기 일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통합된 실체가 경제, 정치, 문화, 이데올로기 등의 분야에서 제각기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낱낱이 밝힘으로써 그 전체상을 똑바로 드러내 보이고자 힘써온 것이다. 이 책을 쓰기로 원칙상 동의하고 난 지 얼마 안 되어 하와이 대학 정치학과에서 1년의 강의를 맡아달라는 제의가 들어왔다. 나는 1982년 봄에 행한 이 강의를 기회를 삼아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처음 3장의 원고는 하와이 대학에서 발표되었는데 활기찬 청중들이 아낌없는 논평과 비판을 가해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 논평과 비판 덕분에 처음 발표문을 꽤 많이 손질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잘된 일은 제 4장을 덧붙일 수 있게 된 점이다. 강의를 해가면서 밝혀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진보의 불가피성에 대한 믿음이 마치 땅속 깊숙이 숨어있는 거대한 힘처럼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이다. 진보의 불가피성. 뭐 잘못이라는 거야? 나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진정한 역사적 선택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깨달았다. 진보의 불가피성 때문에 여기로 올 수밖에 없었다 이건가? 역사적 선택. 지금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다는 진보의 불가피성 때문에 다른 선택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못 둡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맞부딪히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토록 칼 막스에 관해 한마디 하겠다. 그는 근대 지성사와 정치사에서 기념비적인 인물이다. 그는 개념적으로 풍부하고 도덕적으로 우리의 힘을 북돋워주는 위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그러나 자신은 막스주의자가 아니라고 그는 말한 것을 보고 우리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낱 말장난이려니 하고 웃어넘겨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지 한낱 말장난이려니 하고 웃어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놓치고 있는 것과 달리 그는 자신이 19세기 사람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의 전망이 그 사회의 현실에 의해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여느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의 이론적 공식은 그것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다른 또 하나의 공식과 관련해서 이해되고 이용될 수 있을 뿐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은 다른 전제들의 근거를 둔 다른 문제들에 관한 공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깨닫고 있었다. 또 그는 여느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저작 가운데서 자본주의를 하나의 완성된 체제, 그처럼 완성된 체제는 역사상 한 번도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었다. 완성된 체제로서 설명하는 것과 자본주의 세계의 구체적인 일상적 현실에 대해 분석하는 것 사이에 어떠한 상충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저작들을 오로지 현명한 방식으로, 즉 그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만큼 알고 있던 한 노동 투쟁 동지가 따랐던 방식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만물의 상품화, 자본의 생산. 자본주의는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의 역사적 사회체제다. 그 기원과 작동 또는 현재 전망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그 실체를 관찰해야만 한다. 물론 우리는 그 실체를 일련의 추상적 진술로 요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체를 판단하고 분류하는 데 이 같은 추상적 진술을 이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대신 자본주의가 이제까지 실제로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나의 체제로서 어떻게 작동해 왔는가, 왜 이런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가, 또 그것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기술하는 데 힘쓸 작정입니다. 자본주의란 말은 자본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자본을 자본주의의 핵심적 요소라고 가정하는 것은 이치에 닿는 일일 것이다. 핵심적 요소, 자본을 자본주의의 핵심. 그러면 자본이란 무엇인가? 한 용례에 따르면 그것은 단순히 축적된 부를 가리킨다. 그러나 역사적 자본주의란 문맥에서 사용할 때 이 말은 좀 더 특수한 뜻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저 소비재 재고, 기계 또는 화폐로 표시되는 화폐 형태로 표시되는 물질적 사물에 대한 합법적 권리 주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역사적 자본주의에서 자본이란 말이 과거의 노동의 결과들 중에서 아직 소비되지 않고 있는 것의 축적물을 가리킨다는 데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면 네안데르탈인의 체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적 체제는 자본주의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적 체제는 다같이 과거의 노동을 구체화한 어떤 축적된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순히 축적된 부가 자본이 아닌 거죠. 이른바 역사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역사적 사회체제의 특징은 이 역사적 체제 안에서 사람들이 자본을 매우 특수한 방식으로 사용, 투자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사람들이 자본을 자기 확장이라는 1차적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 체제 안에서 과거의 축적물은 그것이 오직 더 많은 축적을 위해 사용될 때만 자본이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체제 안에서 과거의 축적물을 그것이 오직 더 많은 축적을 위해 사용될 때만 자본이었다. 자본의 정의, 더 많은 축적을 위해 사용할 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과정은 다분히 복잡하고 심지어는 뒤틀린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자본주의적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자본 소유자의 이 같은 가혹하고 지나치게 이기적인 목표, 즉 더욱더 많은 자본의 축적,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들 자본 소유자가 다른 사람들과 맺어야만 했던 관계 따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거 중요하네. 자, 자본 소유자의 이야기는 가혹하고 지나치게 이기적인 목표, 더욱 더 많은 자본의 축적, 자본주의적이라고 할 때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들 자본 소유자가 다른 사람과 맺어야만 했던 관계, 이게 자본주의적이구나. 확실히 이러한 목적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생산 과정에서는 이 밖에 고려해야 할 다른 목적들도 끼어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목적들이 서로 충돌했을 때 그중 어느 것이 우선시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목적들이 서로 충돌하였을 때 이것도 중요해요. 자, 다른 목적들이 끼어들었는데 이런 목적들이 서로 충돌했을 때 그중 어느 것이 우선시되었냐. 이것도 자본주의의 특징이 있는 거죠. 어느 것을 우선시하냐. 일정 기간 이상으로 자본의 축적이 의뢰 다른 목표들보다 우선하는 때에는 자본의 축적이 우선하는 때에는 언제나 자본주의 체제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해도 괜찮을 것이다. 한 개인이나 개인들의 집단이 더욱더 많은 자본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특정한 역사적 시점 이전에는 그러한 개인들이 이 같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본주의 이전의 여러 체제 하에서 길고 복잡한 자본 축적 과정은 거의 언제나 이곳저곳에서 가로막혔다. 다 반영적이야. 특정한 역사 시점에서 그러한 개인들, 자본을 축적하고자 하는 개인들, 이걸 최우선으로 하는 개인들이 그런 흐름은 있었지만 이걸 성공적으로 하기가 힘들었을 때는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거지 아직. 왜냐하면 가로막혀 있었어. 중세만 해도 자본의 축적이 가로막혀 있었지 이곳저곳에서. 심지어 자본 축적의 원초적 조건이 존재한 경우, 즉 아직 소비되지 않은 재화가 한두 사람의 수중에 소유되거나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랬다. 이른바 자본가라는 사람은 항상 사용 가능한 노동력을 획득해야만 했는데 사용 가능한 노동. 그것은 그런 노동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단 노동자들을 획득해서 재화가 생산되면 어떻게든 이 재화를 시장에 내다 팔아야만 했는데 그것은 일정한 분배 제도와 함께 그 재화를 구입할 수단을 가진 구매자 집단이 또한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재화는 판매 시점에서 판매자가 부담한 총 비용보다 재화는 판매자가 부담한 총 비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어야만 했으며 판매자가 부담한 총 비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 게다가 이 차이의 폭이 판매자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액수보다 더 커야만 했다. 오늘날의 영어로 이른바 이윤이 있어야만 했다. 게다가 이윤의 소유자는 그것을 투자하기에 알맞은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그것을 보유할 수 있어야만 하며 그럼으로써 이 모든 과정이 생산의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야만 했다. 사실 근대 이전의 이 같은 연쇄적인 과정, 때로는 이것을 자본의 순환이라고 한다. 이 같은 연쇄적인 과정이 완결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이전의 역사적 사회체제 안에서는 이 연쇄의 여러 연결고리들이 정치적 윤리적 권위의 소유자들에게 비합리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물이 있었던 거야. 한 가지 이유는 이전의 역사적 체제 안에서는 이 연쇄의 여러 고리들이 정치 윤리적 권위의 소유자들에게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것으로 지배적으로 생각되고 있으면 아직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거지. 그러나 여기에 간섭할 만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간섭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이런 과정은 그중 어느 한 요소 또는 몇몇 요소를 이용할 수 없음으로 해서 말미암아 아직 화폐 형태로 축적된 저축, 생산자가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 분배 조직망,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중단되기 일쑤였다. 하나 또는 몇몇 요소들이 빠져 있었던 것은 이전의 역사적 사회 체제하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아예 상품화되어 있지 않았거나 충분히 상품화되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 과정이 어떤 시장을 통해서 수행될 수 있거나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단 말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자본주의는 종전까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처리되어 온 여러 과정들, 비단 교환 과정만이 아니라 생산 과정, 분배 과정, 그리고 투자 과정들의 광범위한 상품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자본의 축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본가들은 경제생활의 전 분야에 걸쳐 더욱더 많은 사회과정들을 상품화하고자 노력했다. 자본주의는 하나의 이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관계도 그 본질상 이 상품화의 경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자본주의 역사적 발전 속에는 만물의 상품화를 향한 집요한 추세가 들어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만물의 상품화. 만물의 상품화. 하지만 여러 사회 과정들을 상품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생산 과정들은 복잡한 상품 연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상품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건 아니지. 복잡한 상품 연쇄 안에 연결. 가령 자본주의 역사적 시기 전체를 통해서 널리 생산되고 판매되어 온 전형적인 생산 품목 가운데 하나인 의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의류라는 품목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옷감과 실, 어떤 종류의 기계 그리고 노동력이 최소한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품목들 역시 하나하나 생산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 갖가지 품목들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품목들 역시 그것들 나름대로 생산되어야만 한다. 이 같은 상품 연쇄의 하위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다 상품화되는 것이 필연적인 일은 아니었으며 심지어 일반적인 현상도 아니었다. 앞으로 보겠지만 실은 상품 연쇄의 모든 연결고리들이 실제로 다 상품화되어 있지 않을 때 이윤이 오히려 더 큰 경우가 종종 있었다. 상품 연쇄의 모든 연결고리가 상품화되어 있지 않을 때 분명한 것은 예를 들어서 노동력이 완벽하게 노동력 상품화되는 것보다는 비노동력 상품이 노동력 상품을 보조해 줄 때 임금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윤이 큰 거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품 연쇄에서는 분산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아주 많다는 점인데 이들 노동자들은 대차 대접해서 비용의 항목에 기재되는 어떤 종류의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보다는 훨씬 적지만 보통은 역시 분산되어 있는 사람들, 게다가 보통은 경제적 동업자로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경제 주체로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존재하는데 이들은 그 상품 연쇄 안에서 그 연쇄의 총 생산 비용과 최종 생산품의 처분으로 실현되는 총 수입 사이의 최종적인 차액을 어떤 식으로든지 나누어 갖는다. 여러 생산 과정들을 연결하는 이 같은 상품 연쇄가 일단 존재하게 되면 개별 자본가들 모두를 합친 전체 자본가층의 축적률은 마진의 변동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어떤 상황 아래서 그런 마진 폭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 하는 데 분명히 달려있다. 그러나 개별 자본가들의 축적률은 경쟁 과정에 달려있다. 즉 좀 더 총명한 판단력, 좀 더 뛰어난 노동 통제 능력, 그리고 정치적 결정에 따라 특정한 시장 기능에 대하여 가해지는 여러 제약들, 보통 독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대가가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첫 번째 기본적인 모순이 나오게 된다. 하나의 계급으로서의 자본가 전체를 놓고 보자면 일체의 생산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이익이었을 테지만 실상 이러한 비용 감소는 특정 자본가들에게만 유리하고 다른 자본가들에게는 불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임금은 비용으로 들어가지만 동시에 구매력이기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전체 자본가 계급에게 돌아가는 전체 마진은 크더라도 자기 몫이 작은 것보다는 차라리 전체 마진은 더 작더라도 자기 몫이 더 큰 것을 선호하는 자들도 있었다. 게다가 이 체제에는 두 번째 기본적인 모순이 있었다. 더욱더 많은 자본이 축적되고 더욱더 많은 과정들이 상품화되며 더욱더 많은 상품이 생산됨에 따라 그러한 흐름을 유지하는 데 관건이 되는 한 가지 조건은 더욱더 많은 구매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생산 비용을 줄이면 구매자가 주는데 구매자를 늘려야 되면은 생산 비용을 늘려야 되고 생산 비용이 늘면 이윤이 줄고 또 생산 비용이 줄면 구매력이 줄어들어서 그것도 이윤이 줄고 이게 무슨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은 종종 화폐 흐름과 분배를 축소시키고 그 결과 축적 과정을 완결하는 데 필요한 구매자의 꾸준한 확대를 가로막았다. 그런가 하면 이와 반대로 구매자망을 확대하기 위해 총 이윤을 재분배하는 것은 종종 이윤의 총 마진을 감소시켰다. 그래서 개별 기업가들은 가령 저마다 노동비용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면서 그와 동시에 집단적 계급의 한 구성원으로서 전체 구매자망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적어도 어떤 생산자들에 대해서는 노동비용의 증가를 수반하게 마련이다. 노동비용 증가. 이처럼 자본주의 경제학은 이제까지 축적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의도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그러나 기업가들에게 합리적인 것이 노동자들에게도 반드시 합리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의 전체적 집단으로서의 모든 기업가들에게 합리적인 것이 어느 특정 기업가에게나 반드시 합리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각 개인이 자기 이익을 쫓아 나아가다 보면 종종 그들은 아주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서 실은 자가당착적인 행동을 취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진정한 이익을 계산하기란 매우 복잡한 것이 되었다. 설령 자신의 이익에 대한 각자의 인식이 복잡한 이데올로기의 장막에 가려 얼마만큼 흐려져 있었고 또 왜곡되어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당장은 접어둔다고 해도 말이다. 우선 당장은 역사적 자본주의가 실제로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길러냈다고 잠정적으로 가정해두겠지만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도 거의 언제나 조금은 혼란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덧붙여두어야겠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혼란을 억제하는 하나의 객관적 제약 요인임은 사실이다. 무지 때문이든 어리석음 때문이든 혹은 이데올로기적 편견 때문이든 어느 개인이 계속 잘못된 경제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 그 개인은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파산은 자본주의 체제의 냉혹한 청소액, 파산. 그래서 공황은 자본주의의 붕괴가 아니라 지속을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지. 파산은 자본주의 체제의 냉혹한 청소액으로 끊임없이 모든 경제 행위자로 하여금 잘 다져진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왔으며 집단적으로 더욱더 많은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행동하도록 그들을 다그쳐왔다. 이게 중요한 거야. 파산, 공황 같은 거지. 파산은 자본주의 체제의 냉혹한 청소액으로서 끊임없이 모든 경제행위자로 하여금 잘 다져진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왔으며 집단적으로 더 많은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행동하도록 그들을 다그쳤다. 표현 좋아. 이처럼 역사적 자본주의는 구체적이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한정된 그리고 통합되어 있는 생산활동의 장인 바 그 안에서는 끝없이 자본 축적이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지배했던 통제해온 경제적 목적 혹은 법칙이었다. 그것은 이런 규칙에 따라 움직여온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그 밖의 사람들도 그런 행동 방식을 따라야지 그러지 않았다가는 여기에서 오는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을 조성해온 그런 사회체제다. 왜 따를 수 없냐? 안 따르면 뭐 그만이긴 한데 이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만 하는 사회 조건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런 규칙들, 가치의 법칙의 적용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이들 규칙의 집행자들이 점점 더 비타협적으로 되어가며 사회 조직 안으로 이 같은 규칙들이 침투하는 것이 점점 심화되는가 하면 심지어 이 같은 규칙들에 대한 사회적 항의의 목소리까지도 날로 커지고 또 조직화되어 온 그런 사회체제이다. 역사적 자본주의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설명할 경우 이것이 구체적이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한정된 그리고 통합되어 있는 그 어떤 장을 가리키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나 자신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즉 이러한 역사적 체제는 15세기 말엽 유럽에서 탄생했는데 15세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간적으로 팽창하여 19세기 말엽까지는 지구 전체를 뒤덮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구 전체를 뒤덮고 있다. 시간적 공간적 범위에 대한 이 같은 엉성한 묘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의문들은 결국 서로 다른 두 부류로 집약된다. 첫째는 경험적 사실에 대한 의문이다. 16세기의 러시아는 유럽 세계 경제 안에 있었던가 밖에 있었는가? 오스만 제국은 정확히 언제 자본주의 세계에 편입되었는가? 어느 특정 국가 내 어느 특정 지역이 어느 특정 시기에 자본주의 세계 경제로 정말로 통합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중요하다. 질문 자체로서도 중요하고 또 그에 대답하는 가운데 역사적 자본주의 여러 과정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 더욱 정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는 그러한 논의와 정밀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수많은 경험적 질문들에 관해 언급할 시기도 장소도 아니다. 두 번째 부류의 의문은 내가 방금 제시한 귀납적 분류의 유용성 자체에 대한 것이다. 작업장 안에 특수한 사회관계의 형태, 즉 사회적 기업가가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가 존재한다는 말을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좋네. 몇 페이지까지 읽었는지 하고 그 전에 평균 시간과 이번에 했던 시간을 해서 평균 나눠줍니다. 또한 어느 특정 국가가 산업을 국유화하고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충성을 천명했을 때 그 나라는 그런 행위와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대한 참여를 끝장냈다고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것들은 경험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론적인 질문에 속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것들을 연역적인 방법으로 제기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합리적 토론이 될 수 없고 단지 대립적인 신념 사이의 충돌만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귀납적인 분류가 다른 어떤 분류보다도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면서 그것들을 발견적 방법으로 제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역사적 현실에 대해 현재 집단적으로 알고 있는 것의 의미를 더 쉽고 근사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또 현실을 그같이 해석함으로써 현 상황에 대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 왔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생산자의 목적이 자본 축적이라고 하는 말은 생산자가 특정 재화를 가능한 한 많이 생산해서 가장 큰 폭의 이윤이 돌아오도록 그것을 판매할 것이라고 하는 말과 같다. 가장 큰 폭의 이윤. 그러나 생산자는 이른바 시장 내에 존재하는 일련의 경제적 제약들 속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제약들 속에서. 그의 총생산량은 원료의 투입량, 노동력, 고객, 그리고 그의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력 등과 같은 것들을 얼마간 직접적으로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가 그 정도에 따라 한정될 수밖에 없다. 생산에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양과 그가 요구할 수 있는 이윤폭은 동일한 품목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내다 팔 수 있는 경쟁자의 능력에 따라서도 한정된다. 이 경우에 그 경쟁자는 세계 시장 안에 아무 곳에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경쟁자가 아니다. 그 자신이 실제 판매하고 있는 곳 시장과 동일한 좀 더 한정된 지역 시장, 어느 특정한 경우에 그 시장이 어떻게 정의되든 간에 그 특정 시장 내에 자리 잡고 있는 경쟁자인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건 그 지역의 국가라든지 사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의 지역적 상황, 법, 규범, 뭐 이민법 이런 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특정한 사람이라는 거지. 특정한 경쟁자. 또한 그의 생산 확대는 결국 지역 시장 안에서의 가격 하락 효과를 낳게 되며 따라서 그것은 그의 총생산에서 실현되는 실질적인 총이윤이 실제로 감소하는 정도만큼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총이윤의 감소의 제약을 받지. 이것들은 모두 객관적인 제약들인데 이는 곧 그런 제약들이 시장 안에서 활동하는 어느 특정 생산자나 다른 생산자들이 내리는 특정한 결과들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뜻이다. 다른 생산자들과는 무관하죠. 여기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지. 이런 제약들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안에 존재하는 사회적 과정 전체의 결과다. 물론 이 밖에도 조작의 여지가 좀 더 큰 다른 제약들이 늘 존재한다.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경제적 선택 조건들을 변화시키고 따라서 이윤의 폭 역시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채택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이미 채택해 왔다고 할 수도 있다. 특정의 한 생산자는 현존하는 규칙들의 수혜자일 수도 있고 희생자일 수도 있다. 특정의 한 생산자가 정부 당국을 움직여 정부의 규칙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시키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생산자들은 자신들의 자본 축적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 노동력은 생산 과정에서 언제나 중심적이며 양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다. 노동력. 자본 축적을 추구하는 생산자는 노동력의 서로 다른 두 측면, 즉 그것의 사용 가능성과 그 비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사용 가능성의 문제는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기되어 왔다. 가령 어느 특정한 시기에 시장이 안정되어 있고 특정 생산자의 노동력 규모가 최적의 상태에 있는 경우 사회적 생산관계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 즉 특정 생산자가 사용하는 노동력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비용이 낮음을 의미할 것이다. 생산관계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 비용이 낮아지지. 여기에 리스크가 적으니까 최적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생산품을 위한
생산품을 위한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경우 이처럼 노동력이 고정되어 있다면 생산자의 실질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만약 그 생산품을 위한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경우 노동력이 고정되어 있다면 생산자는 그러한 이윤 획득의 기회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노동력이 유연화돼야지 시장이 늘어나는 경우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노동력이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겠지? 특정한 생산자가 사용한 노동력 안정.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갖다 쓸 수 있고 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고정돼 있으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니까 문제라는 거야. 한편 가변적 노동력 역시 자본가들에게 불리한 점이 있었다. 가변적 노동력이란 그 말뜻 자체가 동일한 생산자를 위해 반드시 지속적으로 일하지 않는 노동력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런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고정된 노동자는 생산 조건이나 이런 게 변동할 경우에 유동적으로 줄였다가 뺐다 하는 그런 어떤 유연성이 없으니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또 가변적 노동자는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리하다. 지속적으로 일하지 않는 노동. 따라서 이런 노동자들은 생계 유지라는 측면에서 실질 수입의 변동을 표준화하기에 적당한 만큼의 긴 기간에 걸친 급여율에 관심을 가져야 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급여율. 다시 말해 노동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까지 보존할 수 있을 만큼 포용된 기간에 충분히 벌어들일 수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가변적 노동력은 종종 고정된 노동력보다 더 많은 1인당 시간당 비용을 생산자에게 부담시켰던 것이다. 어떤 모순이 있을 때,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심장부에 바로 그런 모순이 있을 때 그 결과는 틀림없이 역사적으로 불안정한 타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자. 역사적 자본주의에 선행한 역사적 체제들에서는 대부분의 노동력이 결코 모든 노동력이 아니다. 고정되어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생산자의 노동력이 오직 그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었으며, 따라서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친족관계가 아닌 노동력이 여러 법적 그리고 또는 관습적 규제, 노예제, 채무, 예속제, 농노제, 영구, 자치제 등 각종 형태를 포함하는 규제를 통해서 특정의 한 생산자에게 예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때에 따라서 예속은 일생 동안에 걸치기도 했고, 때로는 그 기간이 한정되어 갱신이 가능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조차 그것은 갱신의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의 길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었다. 다른 선택. 그 기간이 한정되어 갱신이 가능하기도 했다. 다른 선택의 길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 제도에 따라 노동력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어느 특정 노동력을 자신에게 예속시키고 있던 특정 생산자들에게만 문제를 안겨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생산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안겨주었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이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설명해온 바와 같이 이런 점들이 임노동제 성립의 기반을 이루었는데, 이 임노동제 하에서는 가장 높은 임금을 주겠다고 하는 생산자에게 지속적인 고용이 가능한 일단의 사람들이 그 수는 고하간에 모여들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노동시장의 작동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노동을 파는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라고 말한다. 역사적 자본주의 아래서 노동력의 프롤레타리아화가 증대해 왔다고 해서 조금 더 색다를 것은 없다. 그같이 말하는 것은 참신한 것도 아닐 뿐더러 놀라운 것은 더군다나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과정이 생산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실증 작업이 풍부하게 이루어졌다. 놀라운 일은 프롤레타리아화가 그렇게 많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 아니라 그렇게 조금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나의 역사적 사회체제가 줄잡아 400년 동안 존재해 왔는데,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 경제하에서 완전히 프롤레타리아화한 노동의 양은 총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확실히 이런 통계 수치는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리고 누구를 측정하느냐에 좌우된다.
이른바 경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동력, 즉 보수를 받는 노동력으로서 정식으로 고용할 수 있는 주로 성인 남자들에 관한 정부의 공식 통계를 사용하는 경우 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오늘날 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실제 비율은 대부분의 이론적 진술들이 가정하고 있는 것보다 낮지만 말이다. 그러나 자신의 노동이 이런 저런 방식으로 상품 연쇄 안에 편입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려 대상으로 한다면, 그래서 사실상 모든 성년 여자 그리고 미성년 연령층과 장년기를 지난 성인 연령층, 즉 연소자들과 노인들의 아주 많은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측정해서 나온 프롤레타리아의 비율은 크게 떨어지고 말다. 역시 대단해.